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6년 아주 더웠던 8월 우리나라 경찰을 바짝 긴장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호 비상령이 발령된 거예요. 갑호 비상령은 테러나 대규모 재난, 국가 간의 정상회담 정도 이런 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발령됩니다. 경찰의 비상시 발령엔 단계가 있어요. 갑호, 을호, 병호, 경계 강화, 작전 준비로 나뉘는데 갑호는 가용 병력의 100%, 을호가 50, 병호는 30%를 동원합니다. 이날 발령된 경찰 비상 경계령은 가장 높은 단계였어요. 집에 있던 경찰까지 모두 대기하는 총동원 체제였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길래 대한민국 경찰이 최고 비상단계 체제로 들어갔던 걸까요? 이날 전국의 모든 경찰서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달됩니다. 8월 9일 새벽 5시 서울 송파구의 잠실 1파출소에서 근무하던 46살의 조성호 경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뒤통수 상처가 심했고 피를 많이 흘리는 위급한 상태라 바로 근처 병원에 옮겨 응급 조치를 했지만 뇌수술 끝에 결국 같은 날 오후 4시 10분 사망합니다. 여기에 조경사가 소지하던 389경 리볼버 권총 한 자루와 실탄 3발, 공포탄 2발, 탄띠가 같이 사라졌어요. 정황상 누군가 조경사를 공격하고 빼앗아 간 것으로 보입니다. 파출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총까지 없어지다 보니 경찰은 갑호 비상령을 내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대체 조경사를 공격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경찰이 파출소 안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자세한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초 발견자는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28살의 정순경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층 방범원실에 들렀다가 여기에요. 쓰러진 조경사를 발견한 겁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래요. 방범원실이라는 곳이 좀 생소하게 들리죠. 예전에는 방범대원이라고 해서 경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 모인 일반인 단체예요. 주로 아빠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파출소의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순찰 교대를 하면서 쉬거나 대기하는 방으로 쓰이던 곳인 거죠. 여기서 조경사가 발견된 거고요. 놀란 정순경이 바로 2층에 자고 있는 파출소장 임경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조경사를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 살아나지 못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경사가 이 방범원실이라는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 당시 방범원실은 방범대원 외에도 조사할 사람이 많아서 급할 경우 임시 조사실로 쓰거나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는 방이었습니다. 손님이나 조사받을 누군가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지만 정작 근무 일지를 보면 이날 이 방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업무 외적으로 조경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들렸을 가능성이죠. 그래서 방범원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이 생겼을 이런 가능성도 있긴 할 거예요.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 방범원실에 외부인은 절대 들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경사와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의 사람이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아니면 조경사의 권총을 처음부터 노린 계획범죄일 수도 있겠죠. 경찰은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사건이 뉴스로 크게 나왔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방송을 통해 유족을 위로한다, 이런 말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갑호 비상령으로 전국의 병력을 동원해 기차역과 터미널 순찰을 강화했죠. 총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범인은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여러 금융기관에도 경찰을 배치했어요. 검문을 시작했고 언론이 매일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그렇게 용의자를 압박하고 목격자의 제보를 받기로 하죠. 서울시 관내의 모든 경찰서는 각각 전담반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범인 찾기에 나섭니다. 총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해야겠죠. 전경 300명을 동원해서 열흘간 잠실 운동장과 탄천, 석촌 호수, 한강에서 수중 탐색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는 못해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건 현장이 파출소니까 CCTV를 확인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1996년 사건이거든요. 이때는 파출소에 CCTV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설치가 의무화된 거죠. 그럼 CCTV도 없으니까 현장 조사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한 조경사의 왼쪽 눈과 팔엔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왼쪽 눈썹 위에는 자상이 있었고 머리에 수십 군데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왼쪽에 상처들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범인은 오른손잡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두개골 함몰에 의한 뇌손상과 과다출혈이었어요.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의 충격이면 범인은 흉기로 둔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둔기를 미리 준비했을지 아니면 파출소에 있는 어떤 물건을 들어 공격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점이 되겠죠. 얼굴에 집중 공격을 하는 경우는 이게 아는 사람들에 의해 생기는 우발적인 범행의 정황이거든요. 만약 계획된 범죄였다면 빠르게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면 범인은 일격을 노리려고 할 거예요. 우발적이라면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파출소에 있는 도구였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겁니다. 경찰은 처음에 소화기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타당해 보이는 이유는 파출소 안에 여기 소화기가 4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조경사 혈흔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처의 모양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보다는 작고 오히려 권총처럼 작고 단단한 물건에 의한 상처로 확인되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평소 조경사와 안면 있는 사람이 경찰서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 어떤 이유로 둘 사이에 감정이 격해졌고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범인은 이때 조경사의 권총을 빼앗아 폭행하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사건이죠. 이때 파출소에 권총 외에 M16 소총이나 실탄 등 다른 무기들이 더 있었어요. 시건장치에 총을 보관하거든요. 지금은 이게 경찰 혼자서는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근무하던 사람이 무기고 열쇠를 혼자 보관해요.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런 인수인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만약 이때 범인이 권총 외에 무기고 열쇠까지 탈취했다면 더 상황이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권총만 빼앗아서 달아났다는 게 좀 특이해 보이죠. 왜일까 생각해보니까 범인의 목적이 권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폭행 상황에서 권총이 단단해 보이니까 집어들고 이걸로 때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폭행한 물건이 권총이 되는 셈이니까 현장에 남겨두고 간다면 이게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직접 집어들었으니 뭐 지문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긴 해요. 현장에서 머리카락과 지문 5개 나왔거든요. 머리카락은 조경사 거였어요. 그리고 지문은 너무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판독 불능이었어요. 가장 유력한 단서인데 쪽지문은 활용할 수 없었죠. 경찰은 조경사의 재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왜냐? 경찰관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면요, 뇌물이나 비리에 연루돼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유흥업소 업주가 단속대 잘 봐달라면서 돈을 줘왔다거나 아니면 뭐 경찰이 정기적인 상납을 받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정황이 있는지 한번 본 거예요. 국세청에 협조를 받습니다. 조경사와 아내 그리고 친인척들까지 16명이 소유한 부동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조경사가 숨지기 3년 전에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의 출처와 조경사 주변 모든 사람들의 재산 증식 과정을 조사해 본 거죠. 그런데 채무 관계에 의한 원한이나 뭐 비리에 연루될 만한 그런 흔적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파출소에서 근무하게 되면 유흥업소 단속을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영업이 많은 직종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죠, 경찰이. 그러면 이 업주에게 원한을 살지도 몰라요. 이 당시 유흥업소 단속이 강화되던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일대 잠실 주변 유흥업소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의심할 만한 사람은 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건 3일 만인 1996년 8월 12일 조경사의 연결식이 치러졌어요. 유족과 시내 30개의 경찰서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고요. 실시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근무 중 사망이었기 때문에 순직 처리되면서 경위로 1계급 특진됐죠. 경찰은 결국 용의자 추적의 단서를 확보합니다. 목격자가 있었어요. 파출소 근처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윤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4시 20분쯤 윤 씨는 교통사고 관련 일로 파출소에 들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조경사가 어떤 남성과 이야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들어가자 갑자기 대화를 멈췄다는 거예요. 이 남성은 키가 170 정도에 체격이 좋았습니다. 스포츠형 머리를 했고요. 나이는 30대 초반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어요. 대화가 멈추더니 이 둘 사이에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 남자가 갑자기 형님, 그동안 뜸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갔다는 거죠. 시간대가 조경사가 근무한 3시에서 5시 사이이기도 했어요. 윤 씨의 진술이 꽤 중요해 보이죠. 이 의문의 남성이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입니다. 인상착의 잘 보시고요. 형님이라는 말투를 사용한다는 거죠. 건달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그러면 조경사가 검거한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유흥업소 관계자일지도 모르는 거죠. 사건 현장을 보면은 비교적 깨끗했어요. 폭행 수위에 비해서는. 조경사를 우발적으로 공격했는데 주변 도구를 어지르지도 않고 집어 던지지도 않고 지문도 남기지 않았다는 건 범인이 그 당시 심하게 흥분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폭력에는 익숙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건달에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씨의 진술로 작성된 몽타주예요. 이 당시 경찰은 범인 검거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서장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경찰의 명예를 걸고 범인을 잡겠다고 자신있게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져요. 몽타주의 남자는 찾지 못했고 제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았어요. 1996년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15년일 때거든요. 파출소 안에서 경찰이 사망했으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경찰 조직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포 비상령을 발령했던 것 같아요. 파출소에 경찰 혼자 일한다는 게 잘 상상되지 않기도 해요. 원래 그러지 않는 게 근무 원칙입니다. 그럼 조경사는 왜 새벽에 이날 혼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잠실 1 파출소는 경찰관 19명과 방범대원 2명인 총 21명이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2교대가 보편적인데 잠실 1 파출소는 1995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3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아마 7명 정도씩 교대하면서 근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 경찰청으로부터 외근 순찰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투입되다 보니까 현장에 파출소에는 누군가가 남아야 되는데 한 명밖에 둘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소내엔 근무자 1명, 대기자 1명으로 2인 1조 근무를 해야 됩니다. 경찰 혼자 업무를 보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나라 규정은. 그러니까 이 파출소는 인력 부족을 겪는 중이었고 범인이 이 틈을 노렸다는 이야기가 되죠. 새벽 시간이라 더 위험했을 텐데 한 명만 파출소에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건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위험한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뀐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사실 조경사가 공격당하던 당시에 파출소엔 사람이 더 있기도 했어요. 파출소장 1명과 중앙경찰학교에서 나온 실습생 2명인데 실습생은 새벽에 순찰을 나가지 않습니다. 정식 경찰이 아니니까. 소장도 근무 날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였고요. 다 2층에서 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자도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근무자가 1명밖에 나올 수 없는 인력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경찰 인력이 빠듯한데도 3교대로 바꾸고 순찰 강화를 지시한 건 현실적이지 못한 제도와 방침이죠.
파출소 근무자가 한 명만 더 있어도 조경사는 이날 사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이 막 알려졌을 때 언론이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맥없이 무기를 뺏기고 살해당했다면서 공격적인 보도를 했어요. 이런 보도가 경찰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찰청과 경찰은 분리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체제가 문제지 북한 시민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무능력하다 이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의 문제를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잘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은 지시에 따르는 인력인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996년에 일어난 잠실 파출소 조경사 피살 사건 파일이었습니다.